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해볼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타키오뉴스 조우진 대표와 한국경제TV 조현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내일 국내 증시 지수 정기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첫 번째 이슈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이슈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변동성이 확대될 종목들 미리 한번 쫙 정리를 해볼 텐데요. 특히 에코프로 머티와 셀트리온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김선영 대표님, 먼저 어떤 기업들이 새로 편입이 되고 또 편출이 될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번에 코스피 200에는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영업무역홀딩스, KG 모빌리티 등 총 7개 종목이 신규로 편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과 현대홈쇼핑 등 7개 종목이 빠질 예정인데 이건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주목받는 종목은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와 셀트리온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7일 날 상장했죠.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 그 낮은 가능성을 뚫고 신규 상장 특례 편입 기준을 충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일에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피 100, 그리고 코스피 50과 KRX 100, 그리고 KRX 기계 장비 쪽에 편입이 될 예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특례 편입 요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상장하고 나서 15거래일 동안에 시총 50건을 이제 계속 유지를 하면 그 이제 특례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에코프로 머티의 시총은 9조 5,790억 원으로 전체 45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52건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편입 대상이 되고요. 또한 셀트리온 합병 신주, 어쨌든 합병이 결정되고 나서 합병 신주 같은 경우도 이번 정기 변경에 반영이 되게 돼 있는데 오늘 28일 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이 합병하면서 내년에 1월 12일 날 합병 신주가 상장될 예정이니까 이것까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지수에 포함되거나 비중이 늘어나면은 이제 패시브 펀드 자금이 유입되면서 이제 주가가 오르죠.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하지 않는 게 그래서 지수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게 이제 패시브 펀드 자금이 될 텐데 요게 뭐 좋기만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기계적인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MSCI 리밸런싱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코스피 리밸런싱이 발생하게 되면은 들어가고 나오는 종목들의 단기적인 수급은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기계적으로 이제 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 지수에 그만큼 비중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냥 알고리즘으로 매수를 해버립니다. 또는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사람이 하는 게 일일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량은 그냥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코스피 200에 포함되거나 지수 내 비중이 좀 늘어나게 되면은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 자금 유입으로 기대감이 좀 올라가고 이걸 호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MSCI 편입일 효과를 보면은 좀 답이 빠르실 것 같은데 이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들은 사람이 머리 써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매수하면 들어가는 거고 매도되면 들어가는 거고 빠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영향이 좀 분명히 있고요. 들어가는 것과 반대로 편출되는 경우에도 또 그 비중이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도 매도가 좀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MSCI 수준의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뭐 해당 코스피 200 등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물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매물이 나오는 거를 예상을 하면서 또 그거를 저가로 받으려고 들어오는 매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당일날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어떤 밸런스를 잘 맞춰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중기적으로 좀 빠지는 경향이 있긴 있지만 그걸 또 받아서 이제 들어가는 쪽도 있기 때문에 수급을 잘 체크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단 최근에는 이제 편입 이슈로 급등 직후에 매물이 좀 터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이걸 너무 낙관하기는 어려우니까 편입과 편출된 기업들 잘 보시고 이런 수급 논리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갖춰야 될 거는 그 기업의 실적입니다. 내년 성장성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좀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당일날 뭐 물량을 턴다 하더라도 좀 중기적으로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실적과 수급을 같이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엔터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BTS 멤버 모두 군 복무에 들어갔죠. 예, 지금 뭐 훈련소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가 어딘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 텐데 요즘에는 군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블랙핑크 전원 재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조영 기자, 불확실성은 일단 상당히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주가는 왜 지지부진합니까? 그렇습니다. 신고가 다시 수익 거듭했던 엔터주가 고꾸라지기 시작한 거 뭐 한 달 전인 것 같습니다. 정점 찍고 뭐 하락하는 거 아니냐, 업종 전반에 피크아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우려도 좀 제기가 됐었는데요. 거듭 이어진 중국 시장 둔화가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K-팝
역사라 불리는 BTS와 블랙핑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정리됐지만 엔터주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4대 엔터주 주가 추이를 보면 하이브만 약 14% 상승하면서 선방을 했을 뿐 JYP는 마이너스 5.7%, SM과 YG엔터는 각각 10.4%, 11%가 두 자릿수 넘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유퀴즈에서도 지금 박진영 PD와 또 그 제 하이브 네. 쪽이죠. 하이브 의장 방시혁 의장이 출연을 해서 지금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엔터 추이가 전반적으로 좀 감소 추세가 감지가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중국 쪽 공동 구매가 급감했다는 부분 우리가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500만 장이 팔렸다면 그 500만 명의 팬과 이어진다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뜻이 될 텐데요. 중국 앨범 판매량이 전작 대비 한 20%에서 크게는 50%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나타냈고요. 특히 중국 시장 의존도가 큰 SM의 여파가 크다는 진단입니다. 중국 팬클럽의 공동구매 과열 양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때였습니다. 팬덤의 힘을 보여주는 용도로서 한 사람이 한 수백 장씩 사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음악을 듣기 위해서 앨범을 사기보다는 뭐 포토카드 같은 이른바 덕질의 어떤 용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구 형태의 중국 시장의 앨범 소비 형태가 갑작스럽게 꺾이기 시작했는데 에스파,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세븐틴까지 4세대 대표 아이돌 그룹에서 비슷한 모습이 계속 나오면서 업계 전반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증권가 분석도 좀 분분했습니다. 많은 해석들이 나왔는데 NH투자증권의 이화정 연구원은 중국발 구매 감소는 이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다. 팬덤 규모의 축소가 아니라 공동구매 과열 경쟁이 자정 움직임을 보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하나증권의 이기훈 연구원은 연말을 넘어서 내년 연초까지 이 같은 부진이 좀 이어진다면 중국 내 보이지 않는 손과 관련된 이슈의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분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처럼 중국 당국 규제 여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대신 이 소비 여력을 가진 중국 팬들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국내 내수로 잡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위버스처럼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추세도 보이고 있어서 위버스 매출 기여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숫자상으로 보이는 중국 악재, 이게 일시적일지 영구적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의미겠고요. 내년에 엔터주들의 모멘텀 어떤 부분입니까? 결국에는 다양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희비가 엇갈리는 중에서 유일하게 웃고 있는 하이브를 보면 서구권 팬덤이 큰 모습이죠. 중국과 달리 미국은 음원 중심의 시장입니다. 스트리밍의 강국이라고도 불리죠. 2022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 음원 시장의 규모가 18조 원입니다. 음반 시장의 10배고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글로벌 음악 시장 내 스트리밍 점유율이 67%에 달하는 반면에 음반 시장은 1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결국 최근에 정국이라든지 뉴진스처럼 미국 음원 시장에서의 선전이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제 투어, 공연이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큰 마켓인데 올해까지 5만 명 이상의 미국 스타디움을 공연을 진행한 그룹은 BTS와 블랙핑크 그리고 트와이스 정도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스트레이키즈와 TXT 그리고 엔하이픈 등이 투어에 나설 전망인데 이 1만 명급의 아레나 공연이 아니라 공연을 5번 진행하는 것보다 이 5만 명 스타디움급 공연을 한 번 진행하는 것이 매출은 뭐 좀 동일할지 몰라도 수익성 부분에서는 한 10%포인트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전체 K-팝 이 앨범 판매량이 한 마이너스 5.3%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BTS 군입대 여파고요. 음원이나 공연은 오히려 16.5%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신인 IP 데뷔들이 많고 중국 의존도가 낮은 그룹들의 컴백도 연이어서 예정이 되고 있어서 실적 상승 모멘텀을 예상해서 올 연말 비중 확대를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결국 본질을 잘하면 되겠네요. 좋은 노래 그리고 매력적인 아티스트가 완성이 된다면은 엔터주도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엔터주 이야기 해봤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한때 투자 광풍을 이끌었던 초전도체 소식 짚어볼 텐데요. 국내 학계에서 LK99가 초전도체 물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관련 테마주가 일제히 또 급락을 했습니다.
조호진 대표님, 당시 신성 델타테크에 관해서 여러 번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급락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예견된 급락이고요. 그 한국초전도학회관이 공식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 발표는 사실은 몇 달 전 발표랑 차이는 없습니다. 이미 그 당시도 이미 초전도학회에서 비슷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이나 다른 이제 그 기사를 통해서 카이스트 연구진들, 물리학과 교수들과 이제 취재를 한 결과에서도 그때 동일한 발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LK99를 만든 이제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을 보면은 초전도체에 부합하는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전도체를 한다면 이제 저항이 없어야 되고, 근데 보통 우리가 마이스너 이펙트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마이스너 이펙트는 쉽게 말씀드리면 초전도체가 이제 자기장 힘으로 말만 공중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온 영상을 보시더라도 자세히 보시면은 뭔가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좀 뜨려고 하는 그 현상은 보이지만은 완전 뜨진 않았거든요.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 자체에서 그 릴리스한 영상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붙어 있더라고요, 땅바닥에. 예, 그러니까 전혀 초전도체가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한 2차례 걸쳐서 또 사실은 또 그 한국경제TV의 11시 방송에서 제가 카이스트 교수님을 섭외해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도 이제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걸 또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가에서 급등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 우리나라 증시에서 고질병이라고 볼 수 있고 이참에 이런 고질병을 해소할 수 있는 이제 근거로 그 계기로 삼아야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원 델타테크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신원 델타테크가 이제 대장주로서 이 초전도체 대장주로서 떠올랐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원 델타테크가 계열사를 통해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10%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공시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그 공시를 여기서 직접 보여주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공시를 보고 이제 해당 신원 델타테크를 갖다가 그 이번에 초전도체 관련주로 이제 띄웠는데 해당 공시를 보면은 올해 2월에 나온 이제 그 공시를 보면은 전액 상각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원 델타테크는 이것을 약간 은연중에 즐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원 델타테크의 대주들이 주가 급등하니까 대부분 이제 매도를 했어요. 근데 매도를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랑 아무 관련이 없다,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참에 금감원에서 이 사태에 정밀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 이런 그 안 좋은 악습을 갖다가 그 한 번에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좀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그나마 긍정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화려한 신고식을 치른 LS 머티리얼즈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가 상장 첫날 따따블을 달성한 데 이어 이튿날인 전거래일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자, 미심년물 국채금리 밤사이 급락을 확인하고 출발하는 국내 증시. 신규 상장주 LS 머티리얼즈의 상승을 과연 오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선영 대표님? 일단 지금부터는 좀 이제 우리 예상의 영역을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수급의 논리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진짜 이제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능력을 좀 벗어나가지고요. 네. 어쨌든 이제 LS 머티리얼스가 상장 후에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튿날에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공모가 대비해서 420%가 급등한 상황이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S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도죠. LS 엠트론의 울트라 커패시터라 불리는 이제 제품이 있는데 고출력 중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떼서 이제 설립한 기업인데 참고로 LS 머티리얼스 최대 주주가 이제 지분 43.5%를 보유한 LS 전선이고요. 또 이 LS 전선의 모회사가 지주회사 주식회사 이제 LS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주식회사 LS의 손자 회사들 밑에 있는 회사들 지분 가치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간단한 예를 좀 살펴보면은 LS 전선에 보유한 LS 머티리얼스 지분이 43.5%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LS 전선 같은 경우는 보통 보유 중인 LS 머티리얼스 지분을 이제 장부가 북밸류를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보통 이제 재무제표에 넣게 되는데 일단 제가 얼마 43.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얼마로 이제 기입했나 봤더니 760억 원으로 기입을 했습니다. 760억 원을 기입을 했는데 예. 이거를 손해이네요. 맞습니다. 단순 계산해 보면은 상장 첫날 시총이 1조 6,237억 원이었으니까 지분 가치만 해도 7,065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분의 1 수준으로 북밸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LS 전선 이제 대주주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는 안 했을 것 같긴 네. 한데요. 어차피 이제 자회사이긴 하니까 그것 좀 체크를. 어쨌든 뭐 LS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기분 좋은 일이겠죠. 주가가 막 뛰니까. 일단 그 신규 상장주 투자 때 또 체크해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확실히 요즘에는 신규 상장주에 대한 어떤 관심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는 그렇죠. LS를 넘어서 좀 전반적인 신규 상장 종목의 어떤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 투자 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거 진짜 안 어렵거든요.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보면 웬만한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기관 투자자들한테 배정한 그 상장 물량 중에 이거 우리가 이제 상장 후에 최소 며칠, 길게는 뭐 짧게는 15일부터 길게는 6개월 그리고 뭐 1년 넘는 쪽도 있는데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만큼은 우리가 이제 이 물량, 우리가 이번 배정받은 물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보유의 수 뭐 이런 거겠군요. 네, 보호수 이게. 맞습니다. 보호수 기간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근데 보면 기관들이 트렌드가 이게 되게 짧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린 좀 올라가면 그냥 매도를 해버리겠다 이런 의도로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예전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요즘에 기관들이 의무보유 확약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간이 짧고 아예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만일 이게 많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 얘는 상장하고 나서 주가 좀 올라가면 물량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LS 머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투자 배정 물량이 1,056만 주, 전체 공모 물량의 72% 수준인데 15일 이상 팔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전체 30% 수준인 321만 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70%인 735만 주는 당장 오늘부터라도 물량이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량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너무 위험한 추격 매수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따따상 가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유통 물량 확인해야 됩니다. 유통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 수급이 붙어서 상한가를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유통 물량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랑 같이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되 신규 상장주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무 보유 확약 그리고 유통 물량 두 가지를 같이 꼭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첫날 상장 첫날 4배 뛰고 어제 또 상한가 치고 그 전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뭐 잘 됐고 KNS도 그렇고 오늘 올해 마지막 이제 공모주 DS 단석이 일반 청약 시작을 합니다. 요 마지막에 LS 머티리얼즈 또 블루엠텍도 그렇고 이렇게 다 이어졌던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지 주목이 됩니다만 자, 조 기자 DS 단석 공모가가 희망밴드 상단을 넘겼죠. 그렇습니다. 1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원래 공모가 기존 희망 범위 최상단이 8만 9천 원을 약 10% 넘게 웃도는 가격이고요. DS 단석 어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 결과 경쟁률 밝혔죠. 341대 1을 기록했고 공모가는 10만 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한 5,861억 원 수준입니다. 상장일은 오는 22일로 올해 마지막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될 텐데요. 최근 신규 상장주 흐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따따블의 역사를 쓴 KNS부터 LS 머티리얼즈까지 따따블에서 이튿날 상한가 따따상을 기록을 했고요. 어제 블루엠텍도 장중에 300% 터치를 했다가 한 168%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신규 상장주 첫날 성적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 물량이 관건입니다. DS 단석의 경우는 한 24.06%인데요. KNS보다는 많고 LS 머티리얼즈, 블루엠텍보다는 좀 적은 수준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 신규 상장주 흥행 배경들을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로 상대적으로 투심이 좀 몰리는 모습입니다. DS 단석 어떤 회사냐 이렇게 보면 바이오 디젤과 또 금속 리사이클링을 하는 회사입니다. 1965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업력이 60년에 가까운 회사고요. 초기에는 아산화동, 산화동 같은 화학 소재를 제조했고 80년대에는 PVC 그러니까 폴리염화 비닐 안정제로 사업을 확대한 화학 공업사였습니다. 그래서 단석 사업이란 이름으로 더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는데 바이오 에너지 그리고 배터리 재활용 등으로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올 8월 사명을 바꿨습니다. DS 단석으로 변경을 했고요. 국내 1위 바이오 디젤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 점유율에서도 71%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 후에는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사업과 차세대 바이오 연료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고요. 다만 이제 부담되는 부분도 살펴봐야겠죠. 조달한 자금을 부채 상환에 쓸 계획이라는 점, 그리고 구주 매출 비중이 34%에 달한다는 점은 부담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IPO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데 반해 공모주 펀드 수익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지금 수익률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그 뭐 투자 전략을 짚어주셨으니까 공모주 펀드 간접 투자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좀 보면 공모주 펀드 연초 이후 전일까지 평균 수익률이 8.1% 수준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가 20% 가까이 그리고 해외 주식형 펀드가 15% 넘게 16% 정도 올랐는데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 수치고요. 물론 상반기가 6.7%였으니까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올랐지만 뜨거운 공모주 시장 열기가 펀드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공모주 펀드 설정액도 9,199억 원이 빠져나간 2조 6,76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는 1조 원 넘게 순 유출이 됐고요. 코스닥 벤처 펀드에서도 2천억 원이 넘는 육박한 자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공모주 펀드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실제 공모주에 투자하는 비중 크지 않다. 그래서 수익률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조단위급 이 대여의 IPO가 좀 없었죠. 부재한 여파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시총 수백억 원의 기업들이 상장해서 따따블 기록하고 따따상 기록하는 것보다 시가총액 3, 4조 원대 기업이 상장해서 30에서 40% 오르는 것이 이 펀드 수익률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진단이고요. 올해 대여급 하면 뭐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정도였죠. 그래서 내년 IPO 시장 또 증권가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초대여 SK 에코플랜트 그리고 LG CNS 같은 대여들이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나설지가 관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호진 대표님과 공시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와 로봇의 모멘텀이 있는 회사죠. V원텍이 자회사인 시스콘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목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로봇을 갖다가 하는 계열사 시스콘에다가 이제 그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갖다가 헤드라인으로 이제 60%인데 실제로 이제 공시의 주석을 보면은 이제 원래 갖고 있던 전환사채 이런 거를 다 고려하면 그러면 희석이 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분율은 44%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4% 정도 지분을 인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스콘이라는 회사가 로봇이니까 V원텍이 이 로봇에 한번 올라타가지고 그냥 공시 하나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스콘은 이제 비상장사니까 상장사만큼 공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그 22년도에 그 매출 갖다가 발표한 재무제표를 보면은 거기에 로봇 관련해서 재무제표 매출이 무려 150억이나 되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그 없는 로봇의 테마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출 150억이니까요. 근데 다만 순손실이 그러니까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고 순손실이 62억이나 되니까 시스콘 전체에 뭔가 이제 금융에는 좀 문제가 캐시플로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60억 정도의 투자를 받으면 이런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그 V원텍 입장에서는 이제 2차 전지랑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갖다가 하는 기업인데 이 해당 회사가 이 로봇에 대해 좀 더 투자를 해서 또 하나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의지라 볼 수 있겠습니다. V원텍은 이제 원래 매출 전체 비중을 보면은 그 2차 전지를 검사하는 비중이 한 50%, 그 다음에 로봇 분야 한 20%, 그러니까 시스콘이 계열사니까 로봇 분야가 20% 됩니다. 그러니까 V원텍이 알짜배기를 두 가지 다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V원텍이 아까 말씀드린 실제적으로 이제 그 로봇을 갖다 영위했을 때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내년 1분기 지나면 이제 확실해질 테니까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방송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저께 오늘 새벽에 페드가 비둘기로 엄청난 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호황을 거뒀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올라갈 것이 예상이 되고 V원텍은 마침 시스콘에 투자한 것이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갈 것이 보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1분기에 재무제표를 확인하시고 추가 탄력을 보시는 게 더 적합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